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 주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보호하는 범위가 명확한 법입니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보호하는 범위가 명확하지만 포괄적이진 않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차별은 받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노인차별금지법이라는 개별법이 있습니다. 노인의 정의가 뭘까요? 법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 64세인 사람, 예를 들어서 만 65세가 되기까지 딱 하루 남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65세와 다르지 않음에도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너무나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둘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구제가 있는 복합적 차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직장에서 퇴사 압박을 받는 노년 여성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 노년 여성 장애인은 직장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겪고 있지만 개별의 영역을 다루는 현재 법률로는 무려 3가지 원인이 복합된 복합적 차별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위 사례와 같이 복합적 차별을 겪은 이들 중 60%가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답했습니다. 특정 유형의 차별만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복합적 차별을 구제하기가 곤란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일터를 법적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입법에 있어 효율적입니다. 자, 입법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입법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발의가 필요하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제사문위원회의 작부 심사를 거치고 또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까지 해야 합니다. 너무나 변수가 많죠. 이토록 개별법은 특정 영역을 규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차별이 발생하면 많은 입법이 필요하고 또 현존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입법과 구체화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은 행정 절차와 비용이 소요됩니다. 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 한 번의 입법으로 여러 가지 차별 유형에 대처할 수 있는 단일한 법적 기틀을 제공합니다.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차별의 유형도 다양해지는 만큼 개별적 차별금지법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현실의 차별에 더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법률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성 측 입론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반대측 1번 토론자의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중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로 첫째, 차별금지법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둘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구분하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법의 예측 가능성을 위협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특정 분야에 대해 개별적인 법률로서 불합리한 차별을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나이, 장애, 인종, 성적 지향, 학력 등 다양한 차별 사유를 포괄하면서 각 차별 사유별 기준이 모호합니다. 특히 성별 정체성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정의가 법으로 규정된다면 법 적용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강남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다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탕에 들어가 검거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논란이 점화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세상에서 이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합니까? 이러한 사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모호성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든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특정 의견이 차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이 혐오 표현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콜로라도주 한 제빵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 커플의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하면서 법적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미국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거부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인의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을 높음을 또 특정 의견이 처벌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해외의 다수 기업 및 정부기관들이 다양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백인 남성 지원자들이 기회에서 배제되어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머지사이드 경찰의 선발 과정에서 백인 남성 선발을 제한하며 논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업의 고용 절차까지 규정하면
기업은 특정한 기준과 비율에 맞추기 위해 원래 추구해야 하는 효과성 및 효율성을 일부분 포기해야만 하며 이러한 부담은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은 역차별이란 또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적 논쟁과 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차별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차별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차별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측 입론 종료되었습니다. 이어서 반대측의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측 입론자도 일어나서 교차조사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차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측은 현재 민사소송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원칙은 법률 요건 분류설에 근거하며 판례와 통설로 인정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토론 전제인 정의당 발의안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하지 않았음을 상대방이 입증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법질서와 다르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이렇게 보듯이 찬성 측은 기존의 법질서를 무시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을 섣불리 도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럽, 캐나다, 영국 등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에서 표현 위축, 종교 갈등, 역차별 등의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법안이 그러한 역차별과 부작용을 낳는다면 차별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또 다른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새로운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은 역차별에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제도라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상대 측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평등권 실현을 중심으로 설계된 법안이라는 점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헌법은 어떤 기본권도 다른 기본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보장할 수 없으며 충돌 시 조화를 요구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조화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평등의 표현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만 그것이 한쪽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생각합니다. 동의하는 걸로 알고 충돌 가능성을 인정하신 이상 그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건 분명한 문제인 것으로 말씀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대 측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전과자는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아동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제한이라는 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두 법이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 기존의 보호체계와 충돌하면서 오히려 사회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면 그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상 교차조사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성측 2번 교차조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제 상황을 가정하고 교정했습니다. 모 은행의 신입회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업무 담당자 A는 100명이 넘는 남성 지원자를 합격권인 여성 지원자 대신 합격시켰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에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성별을 살리는 차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입니다. 모 회사에서 근무하는 북한 이탈 여성 B는 남성의 입사 동기들보다 낮은 공급 등의 차별 대우를 받으며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 중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안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네. 북한
일반 이탈 중인이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은 없고 비에게 가해진 복합적 차별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규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복합적 사유로 차별이 일어나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도 없고 피해자가 제대로 구제받을 수도 없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한 가지 사유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그마저도 명백하게 법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는 차별 사유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에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해외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성전환을 원하는데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박탈당하거나 제3성별을 위한 화장실을 더 설립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등 막대한 행정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회 분위기와의 충돌이 있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네, 마지막 우리가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토론에서 다루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이와 같이 그 성소수자와 일반적인 사회 분위기와의 충돌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포괄법은 삶의 모든 영역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4가지 영역, 고용, 용역 및 재화, 교육, 행정에만 적용되는 법이므로 해당 예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행 개별법 체계에서 지금까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차별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충분히 사법부의 판단의 영역에 맡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재하는 법률이 없는데 사법부의 판단에 어떻게 맡긴다는 건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지금 현재 정의당 발의한 개별 차별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 기자조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유투로 시작하겠고요. 반대측 3번 표현자의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발언 시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그럼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자유투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측 3번 표현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에서는 세 번째 논거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별적 많은 행정 절차와 비용을 필요로 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에 비해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물론 어느 정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차별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도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찬성특 의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대측에서는 상당히 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랑 23개의 차별 사유가 단 4가지 영역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만 우리가 그것을 차별이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4가지 영역은 민간 서비스 영역이 아니라 앞서 저희 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교육, 재화 및 서비스, 그리고 행정 서비스의 영역에서 차별하는 거기서 해당 분야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만 우리가 차별이라고 인식한다는 것이지 우리 사회에서 민간 영역에서 존재하는 모든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벌하겠다는 점은 아니라는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관한 해외 사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 재화, 교육, 행정 등 그 공적 영역 4가지에만 한정된다고 말씀하신 거에서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게 민관기관이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거나 국가의 감독을 받는 곳, 예를 들어서 민간 학원이나 교회, 병원이 법적으로는 사적 기관이지만 공공 서비스를 유사하게 수행하며 그건 공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건가요? 공적 영역으로 해석될 수는 있지만 이 법 체계 안에서 거기서 일어나는 차별을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이 공적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기관, 국가 산하의 어떤 산하기관들에서 일어나는 것이 행정 서비스라고 하지 우리가 공공기관이라고 부르는 병원이나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서비스를 우리가 행정 서비스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해외에서 일어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밴드틱 표현 다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콜로라도주에서 본인의 이 동성애 관련된 발언, 동성애 관련된 신념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는 없어도 그것이 어떤 직업상의 자유 그리고 그것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의 자유까지 확대를 해석하다 보면은 그 사례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콜로라도에서 동성애 결혼에 반대해서 케이크를 만들지 않았던 방사가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만약 이것이 물론 대법원 자체가 판단을 그렇게 내렸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도입됐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것이 어쨌든 불필요한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결국엔 포함하고 있는 이 성적 지향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런 사상에서 그 LGBT 이 성적 지향에 대한 논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방금 말씀해주신 빵집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빵집 사건은 성소수자 커플의 결혼식에 케이크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한 빵집 주인을 미국 내 피해자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미국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성소수자 측에 그러니까 성소수자 커플의 측을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빵집 주인, 즉 빵집 주인의 종교의 자유를 더 우선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이 점은 어떤 것을 시사하는 것이냐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권리가 침해했을 때 항상 소수자의 차별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별 각각의 사안을 보고 그 사안에 해당하는 그 사안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린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분하겠습니다. 저희가 인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위 법안은 고용, 행정 서비스, 그리고 교육, 재원 및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론에서 제시해 주신 사례는 우리나라의 법안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다고 볼 수 있어도 충분히 종교의 자유와 아까 말씀드린 종교의 자유,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말씀드린 고용 관련된 부분, 또 재화 용역 시설 공급이나 이런 부분, 행정 서비스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다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특히 그냥 공공기관의 고용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 사유로 특정한 차별 사유가 그 기업의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제고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면서 그런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하겠습니다. 법안을 읽어보셨나요? 네.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규제하지 않는데요. 이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의는 제가 못 내려도 예를 들어서 합리적인 차별이라 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변호사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수준입니다. 예. 답변해도 되나요? 감사합니다. 이 법안에서 합리적인 이유 2가지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특정 직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하게 차별을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그 차별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합리적인 차별이다 아니다를 네. 규제하지 않는 이유가 네.
정확히 이 법에서 공간을 여백을 남겨놓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러한 이 법이 도입됐을 때의 판단을 직접 이것을 시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나 또 사법부의 영역에 판단을 맡겨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합리적인 차별 기준을 저희는 그것을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그런 차별 기준이 자율성도 침해한 뿐더러 그렇게 합리적 차별이라고 공공기관에서 주장을 하면 과연 그것에 대해서 역차별 받는 사람은 없겠는가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는 제시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역차별 사례가 있을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더라도 일본의 그 기업 장애인 고용법을 보면은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효과로 물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의 역효과로 그런 기업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또 그 2%로 인해서 기업에 고용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도 역차별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다만 말씀하신다시피 그런 불합리한 차별은 없어져야 된다는 것을 저희는 전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혹은 그렇게 어딘가에 태어나서 그렇게 흑인이라고 황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 충분히 이런 개별적인 입법이 됨으로써 말씀하셨듯이 뭐 효율성을 따지면 당연히 포괄적으로 한 번에 묶어버리면 좋은데 그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역차별 사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개별적 차별금지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반대 측에서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된 많은 해외 나라의 사례들을 보면 표현의 자유의 경우 소송까지 간 사건들은 대부분 인간 영역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차별,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내용이었고 저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안들이 많이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반대 측께서는 서울행정법원에 장애인 여성이 고용의 과정에서 복합차별로 인해서 판결을 받았던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은 장애인 여성이 자신이 장애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의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건인데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것이 장애인이면서 여성인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고용 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는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면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했었는데요. 이것에 관해서 인권위원회에서 꾸준히 이런 복합적 차별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 사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꼭 도입되어야 된다는 것을 꾸준히 법원과 국회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제가 말하겠습니다. 아까 반대 측께서는 인사법의 기존 법질서에 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경우에서 저희는 대부분의 이런 차별이라는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고용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용인은 당연히 고용주보다 더 많은 정보도 없고 권력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본인이 어떤 사유로 피해를 입었는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 측 최대 발언 시간 초과되었습니다. 반대 측 발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그것에 대한 답변은 차별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도나 인식, 즉 주관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인데 상대 측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조물 책임법이나 의료거부처럼 만약 물리적 증거나 과학적 검토로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제 그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이 인식과 해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후원자분들께서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질문의 형태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원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찬석재 3번 초원자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해 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차별의 기준을 정하기 모호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때 이 현재
발의된 법안이 4가지 영역에만 해당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성정체성과 같은 부분에서는 차별의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이 법안이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에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나요? 그리고 그들이 아주 극소수인가요? 저희는 성소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극소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차별의 기준을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고 따라서 그것을 법안으로 규정을 해서 뭔가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지 않아도 발생하는 성소수자와 전통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의 충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입법 대신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법안을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시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 피해자가 당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진정을 제기하면 인권위원회에서 시정 권고를 하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행 강제 등을 부과합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는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국가인권위원회 우리가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거는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측이 인권을 싸그리 다 무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법이 도입되면은 이 한국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사는 외국인들까지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렇게 역차별 논쟁이 되는 문제가 법으로 도입됐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방향보다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그 당사자들끼리 충분한 논쟁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그 기구 자체에서 충분한 논쟁 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른 합의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더 효과성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특히나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제 검찰에게 사건을 통치시킬 수 있는데 그 검찰은 그냥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만 알려주면 됩니다. 그것을 기소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고발 요청을 하면은 고소 요청을 하면 거의 무조건 기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러한 어떤 사법적인 판단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그 사회적 소수자, 사회적으로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사법의 판단까지 이어진 데 있어서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더 법률상의 독립기구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 반대 측 3번 토론자님께서 질문해 주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성적 지향성이나 젠더에 관한 이슈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나라 내에서 그거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도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예시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인 여성이 고용의 과정에 차별을 겪었을 때 이 여성은 어떠한 수단으로서 자신이 차별받았음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교차조사 할 때 콜로라도주의 예시를 입론하실 때 죄송합니다. 1번 토론자님께서 입론하실 때 콜로라도주의 예시를 들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했을 때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여쭤보셨죠? 예. 네. 그렇다면은 반대 측에서 주장하시는 논리는 미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어 있고 성소수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도 지금 포괄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맞죠? 그래서 결론이 그렇다면 한국에도 성소수자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논리가 맞으신가요? 도입해서 성소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요. 도입하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의 어떤 개개인의 도덕의 영역, 도덕의 판단의 영역에서 법률로서의 영역 판단이 이어진다고 그래서 논쟁이 더 심화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번 토론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논리는 쥐는 포유류이고 꼬리가 있다. 인간도 포유류이다. 그러면 인간도 꼬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게 포괄법 교육 그 자체 때문인지 아니면은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알 수가 없는다는 말은 마치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평등 의식이 더 높아진 것에 대해서 다른 유럽 국가나 이런 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돼가지고 더 나아졌다. 이런 전제가 성립될 수 있을지는 모르죠. 그러한 요건, 어떠한 다른 요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마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은 그러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그러면 그거 말고도 다른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그 인식 개선에 있어서 어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강력한 규정은 아니더라도 가이드라인을 내면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국가인권위원회 권한을 강화한다면 당사자들끼리의 이야기 또 애초에 그것이 예방적인 효과를 못 낸다고 한다면 충분히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을 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측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 이 발언을 하시는 것 같나요? 그것이 가해자 측이라는 게 차별을 했다고 지목당한 사람. 그것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도 다 같이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 이번 토론자님께서 교차 조사를 하실 때 왜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냐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면 왜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하고 이게 지금까지의 사법 체계하고 형법 체계하고 법 체계하고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가해자의 차별을 했다고 가해자로 몰리는 사람이 자기가 합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게 방금 1번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건 아닌가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처음에 소를 제기했다고 치면은 국가인권위 진정을 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그거는 형법 이거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상으로서 이 법 체계에서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어떤 형사적인 절차 혹은 민사적인 절차에 준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완전히 적용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듭니다. 청원하겠습니다. 저 이제 다른 논지로 가서 역차별 과잉 규제 정치적 충돌을 유발한 사례가 최근 미국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이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이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회하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처리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모두 어떤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DEI 그러니까 다양성에 관한 기업 내 예산을 좀 더 점차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성 측 1번 토론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차별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회 혼란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차별의 기준이 모호한 이유는 시대에 따라서 차별의 기준이 변하고 전에는 합리적 참여였던 것이 아니게 되는 등의 변화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의 기준이 모호하면은 법관이 일반적인 법 관념을 가지고 사회 관념에 따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차별의 기준의 모호함 자체가 사회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관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헌법상 법관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차별을 우리가 흔히 예시를 성적 차별로 든 것이지 과연 학력 차별이나 고용 절차 이런 것에 대해서 규정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이 법안 자체가 저는 좀 읽으면서 든 생각이 상당히 이상적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안을 도입함으로써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또 노인평등 개별적 보호법이
그 범위가 약 명확해서 포괄하지도 않고 법이 없다 말씀해 주셔서 근데 그럼 왜 지금까지 도입이 안 됐을까라는 생각을 들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마치 이 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 법이 도입되면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이 영역에 한해서는 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한다고 해서 모든 차별이 없어진다고 주장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늘어나고 있는 새로운 차별에서 피해자들을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최선의 길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계속 여쭤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법안을 읽어보셨나요? 왜냐하면 입론을 하실 때 특별법과 충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유치원의 취업 문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법안에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법과 충돌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런 조정 가능한 것도 또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논란이 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세를 정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게 그러면은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법의 유연한 적용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런 형의 전과를 그런 경우에는 항상 차별과 역차별 문제를 대입할 수 있다. 반대측 자유투론 발언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찬성 측은 남은 발언 시간 중 1분 30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기 시간은 제가 종료되는 걸 조치해 주시기 네, 아까 반대측 3번 후보자께서 수행시행되어서 직장에서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을 때 이를 어떻게 구제할 수 있냐에 대해 답변을 못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못 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별 정체성 차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보호가 부족하고 시정 조치조차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저희는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현재 민사소송 시에 현재 인권법에 따르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권고 수준이 전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시에 복합적 차별을 해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민사소송 시에 포괄법의 부재, 복합차별 논리에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원 수용도가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 판례에서 복합적 차별이 인정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생각해봤을 때 우리나라 현재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이고 저희는 그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렇게 좋은 대안이면 왜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았냐고 말씀하셨는데 입법이 되지 않는 이유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지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효율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논의되고 제정되어 왔는데 왜 아직도 현재에는 수많은 차별이 만연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투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반대측 3분 토론자의 마무리 발언 전에 수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장애처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기존에 있는 거 개인적인 고졸 출신이니까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토론을 쟁점 위주로 정리하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기준 없는 평등을 강요하는 법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차별의 기준을 명확히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 측은 차별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은 법의 실현 가능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찬성 측에서는 이 차별의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기존 제도를 강화하는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효용이 높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 측은 역차별과 표현의 자유 침해의 가능성이 다분한 법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과 존중이라는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더 많은 갈등과 차별의 문제를 양산할 것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도입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보완하는 방향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차별 해소에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차별을 막아야 한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정당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명확한 사회적 합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희는 차별에 반대합니다. 그러나 법은 선의만으로 만들어져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의도였으니까 괜찮다라는 말은 법 앞에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법의 이름으로 또 다른 차별을 낳는 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반대측 마무리되었습니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처음 논의된 것이 2007년입니다. 그로부터 18년이 지난 2025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조차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 내 소수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한의 인권 보장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은 복합적이고 불특정한 차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개별 입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개별 차별금지법을 통해 우리 사회 내의 불특정하고 조차적인 차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대 측은 입법 비효율성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셨고 민론에서 주장하신 표현의 자유와 역차별의 구체적인 사례 또한 제시하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개별 입법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중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소수자 혹은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에서 차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어떤 법적 조치나 구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장애인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재화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할 때 단 하나의 구제 수단을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정치 마련이며 잠재적인 차별에 놓인 국민들을 지키기 위한 법적 울타리입니다. 우리의 인권은 결코 나중으로 미뤄질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언급하며 이상 찬성 측 마무리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